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이 제시한 부동산 해법에 시장은 시큰둥합니다. 지금과 차별점이 없는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이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민심을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실책을 인정해야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아서 진퇴양난입니다. 시장의 혹평이 쏟아진 민주당표 부동산 해법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여당의 부동산 대책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소개드립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여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 지금 뭐 예비 경선이 진행 중인데 자기 구상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한문도 교수님, 뭐 더불어민주당 지난번 부동산 대책 만들 때도 많은 자문도 하셨는데 요즘 그 예비 후보들 후보들 전체적으로 토론회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일단 큰 어떤 뭐 혁신적이거나 좀 더 앞으로 뭐 3기 신도시나 이사 대책의 어떤 연장선에서 더 주택 가격 안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대책으로 보이는 거는 크게 안 보였습니다. 예전에 했던 그동안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지대개혁 토지공개념, 이낙연 대표가 토지공개념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피부는 좀 안 닿죠. 피부가 안 닿고 그나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후보가 얘기했던 뭐 기본주택에 대한 개념 그건 또 디테일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경론 요구하는데 그 감독청을 놓겠다는 거 거래분석원에서 좀 승격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고 아쉬운 거는 이제 징벌적 어떤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좀 보이셨어요. 근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편가르기의 개념이 좀 우리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줬기 때문에 이왕이라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조금 다른 표현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고 공급 쪽 얘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고 그나마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대표가 뭐 130만, 280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뭐 추상적인 거예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좀 1, 2 후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뒤늦게 출마 선언한 추미애 후보가 얘기한 중에 팩트가 제가 평소에 주장하던 게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토지 조성원까지, 그러니까 택지 조성원까지죠. 택지 조성원까지. 네네. 지금은 이제 감정가액으로 공공택지를 분양을 하는데요. 네. 그분하고 이제 임대차 우리 3법이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의 핵심이 이제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거주 예외 조항이 2+2% 2년을 4년을 채우는데 좀 저해 요소가 됐잖아요. 주인하고 자꾸 분쟁도 생기고. 근데 그 부분을 이 추미애 후보가 짚었는데 보니까 그거는 저도 했던 얘기를 해서 저분이 저걸 지대개혁을 얘기하시던 분이 저걸로 선을 하셨느라는 조금 좀 관심은 가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초안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조성원까지로 가면 5월 26일이죠. 올해 5월 26일 날 한 교수님, 그런데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사람별로 한번 따져볼 때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김인만 소장님 어떻습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하는 분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일단 뭐 방향이 옳다 그런데 실패했다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일단 뭐 집값 안정을 못 잡은 거, 집값을 못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의 의미, 유감의 의미를 표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여러 여권 후보들의 발언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집값이 왜 문제일까?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뉴스를 보면서 느끼기에 야, 저렇게 공약대로 하면 저렇게 후보들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집값이 안정되겠구나. 야, 기다리면 되겠구나라는 공감과 체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확신을 줘야만 하는 거죠, 지금.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뭐 집값을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한 수준 또는 자기 가치관을 투영한 수준이기 때문에
진짜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약들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는 원인 분석이 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나. 왜 집값이 급등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김인만 소장님은 이제 후보들의 원인 분석이 좀 덜 돼 있다. 그리고 우리 한문동 교수님은 부분적으로 보면 조금 주목되는 아이디어도 있다. 뭐 그런데요. 자, 우선 뭐 여론조사 압도적 1위니까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조금 더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한 교수님,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정책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본주택이죠. 기본주택. 기본주택이 1번이고 예.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징벌적 감독 체제 이 두 개가 이제 핵심인데요. 예. 기본주택의 개념은 사실 임대주택 쪽 방향으로 좀 가시거든요. 보면은 뭐 30년 편하게 살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법안을 고쳐야 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재원이 지원돼야 기본주택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돈이 문제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질 않고 경기도에서 움직였던 것이고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 과정과 디테일한 세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합니다. 전제가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입니다. 그럼 막말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어주면 끝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캠프에서 선명성을 가지고 어떤 조항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미리 좀 자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부동산 시장법을 어제 얼핏 했는데 네. 감독청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건 그거죠. 감독과 기본주택 딱 하나만 가지고 집값과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국민이 느끼기에 피부로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먼 훗날의 얘기잖아요. 물론 3기 시도시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하자 그러지만 법안 고치기인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던 거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도 LH 사태로 인해서 잘 될지 안 될지 부정적인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캠프에서 심도 있는 어떤 분석하에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신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해야지 그냥 그림만 그려가지고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핵심적인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김인만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주택이라는 컨셉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또 뭔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누구나 집 여당에서 얘기했는 여당 누구나 대표, 집이 나왔고 송영길 대표. 뭐 네. 그 이전에 보면 행복주택도 있고 뭐 공공 임대 아파트는 당연히 있었고 수많은 주택들이 누구표 주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기본주택은 얼마나 획기적이고 네. 진짜 주택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 획기적인 뭔가 대안이 마련되느냐. 지금 밝혀진 내용을 보면 임대 아파트 같거든요. 임대 아파트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좀 조정하겠다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자, 공공택지의 임대주택, 공공임대 그렇죠. 뭐 이런 걸 많이 짓겠다. 그걸 그렇죠. 기본주택이라고. 공공택지에 이제 분양주택을 줄이고 임대 예.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건데 이제 결국에는 소유의 개념에서 이제 거주의 개념으로 옮겨 타겠다 이런 네.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요. 이게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많은 국민들이 소유에서 이제 주거로 이동을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자, 그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양질, 품질이 기본 조건이 돼야 되고요. 지금까지 임대 아파트가 왜 실패했냐라고 하면 예. 일단 품질이 민간 아파트보다 굉장히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임대 아파트에 대한 못 사는 사람들이 산다는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가 개선이 되려면 공급 물량이 5만 호, 10만 호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져서 내 친구, 내 아들, 내 부모님이 다 기본주택에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주택, 네. 일반화된 주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예산이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LH 부채가 140조 원이 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100조를 더 투입하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100조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몇백 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있고 관리감독 기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 특히 집값 문제가 관리 감독이 안 돼서 집값이 이렇게 올랐을까? 저는 관리 감독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리 감독의 문제라면 지금 청와대, 예. 여당, 국토부에서 관리 감독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하면 달라지고 그러면 지금 청와대나 여당은 다 바보냐? 아니거든요. 같은 뿔인데 이재명이 하면 달라진다면 그 달라지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면 달라져. 나는 달라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결국 같은 여당이 아닌가. 그럼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이 아직까지는 부족해 보이고요. 앞으로 네. 얼마나 더 그 대안을 제시해 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 뭐 이재명 지사가 기본 소득을 주창하고 있으니까 기본 주택도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 네. 차원에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아주 무겁게 물리겠다. 국토보유세도 그런 구상을 냈고 뭔가 하여튼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강하게 물려서 그 덫으로 좀 나눠주면 그게 뭐 기본소득이 되지 않느냐, 기본주택 재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개념이나 이런 원리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시다는 바와 같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원리 원칙대로 다 진행되지는 않았잖아요. 시장의 상황과 개인의 욕망, 또 자유시장주의와 공익적인 게 이제 다 조화로워야 되는데 어느 한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율을 잘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데 감독청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하고 달라서 전세제도 때문에 갭 투자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뭐 다주택자가 좀 무리하게 과잉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감독하는 건 좋은데 형태가 그런 시장 접근주의 방식이 아니고 편가르기로 징벌적으로 가니까 이게 거부감이 좀 들고요. 시장주의를 너무 폄훼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그런 부분을 지키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기본주택도 던지긴 던졌어요. 장기 임대형 30년하고 분양형으로 뒀는데 분양형도 토지 임대부예요. 나라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주도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 있냐면 이분이 싱가포르 정책을 따라서 이걸 자꾸 이제 이빨까지 핀셋을 뽑아와서 붙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건데요. 네. 싱가포르는 60년대부터 리칸 총재가 이걸 알고서 토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막 발전할 때 미리 국유지를 많이 구매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무리하게 이거를 싱가포르형에다 꽤 맞추다 보니까 디테일이 나오기 역부족인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 돈이 필요하니까 정부 얘기하기 이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디테일이 부족하다. 좀 더 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다. 의도는 좋고 개념도 좋습니다. 좋지만 실현 가능성과 어떤 연속성을 좀 더 체크를 하시고 명확하게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예. 또 하나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부동산 해법 중에서 주택 매입 관리 공사라는 뭐 가칭이지만 그러니까 뭐 쌀 때 아파트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임대를 한 뒤에 비쌀 때 그걸 판다. 뭐 가격의 상한선을 뭐 관리하겠다는 건지 이 주택 매입 관리 공사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이게 뭐 이론적으로만 되면 괜찮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가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풀고 뭐 주택 가격 관리도 하겠다는 건데 역시나 예산이 문제가 되고요. 지금 갑자기 임기 5년이잖아요. 임기 5년 만에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LH라는 우리 있잖아요. 공공기관이 있는데 주택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또 다른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한다. LH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매입 임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생기고 비리들이 생기는데 저는 주택 매입 관리 공사가 또 생기게 되면 또 양질의 일자리가 더 생기는 효과가 뭐 그런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양질의 집이 아니라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저렴하게 제대로 구입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냥 실적 목표, 야 10만 호 사. 이러면 예산에 맞춰서 그냥 10만 원 사기 바쁠 것이고요. 좋은 가격, 뭐 내 집 사듯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 자체는 좋은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도와 결과는 다르거든요. 의도는 아무리 공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겠지만 결과는 시장의 결과는 그렇게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정부가 바라는 대로 공명정대하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그 의도 자체는 좋은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 5년 내에 해결될 문제인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자리를 잡은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레이 연방에서 독립을 하면서 그 당시부터 많은 국유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국가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50년 동안 해온 제도인데 이제 와서 5년 만에 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 예산이 한 뭐 미국 정도 달러를 막 찍어내는 국가 그 정도 된다면 모를까. 우리나라 한정된 예산에서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결코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교수님 어떻습니까? 주택 매입 관리 공사 네, 워낙에 새로운 제가 기구 좀 같은데. 외람되게 좀 해석을 해볼 텐데요. 예. 이재명 캠프에도 부동산 정책을 하는 캠프에 어떤 뭐 보좌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짤 때. 예. 이거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만든 제안 같아요. 아까 양질의 일자리 하나 공사 하나 차지하려고? 만들면 거기 뭐 몇백 명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이론이 안 맞는 걸 말씀드릴게요. 정부미라는 표현을 윤희숙 무슨 당이죠? 이름이 하도 아파트가 바뀌어서. 무슨 정부미냐? 네, 뭐 이렇게. 야권에서 그저 정부미라고 표현했는데요. 정부미는 지금 이론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정부미는 남기 때문에 집이 남아도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뭐 홍수가 오거나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충분해요. 예.
결론 1번은 남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남지 않고 모자란 상태에서 짓는 거를 갖다 그러면 들고 있다가 그럼 비워놓을 겁니까? 그거를 집을? 아니 그걸 앞뒤가 일단 안 맞는 공공 얘기고. 임대주택으로 일단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주택에다 팔 때는 누구한테 판대요? 그 사람 나가를 거예요? 또 살고 있는 나가라 사람은?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엉터리 앞뒤가 정책에 안 맞는다, 그런 가까운 그러니까 딱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럴듯한데 제가 이게 디테일이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해석한 것처럼 이게 캠프에서 이게 자리 때문에 나온 수준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예. 제가 비판적인 해석에 대해서 더 좋은 디테일이 나온다면 제가 뭐 수정하고 사과하겠지만 거기다가 하한가 상한가를 여기서 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시장주의 자유대한민국인데 이거는 좀 공산주의 개념으로 가잖아요. 예.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개념 자체가 너무 공익적인 것을 앞세우다가 공익을 명분으로 어떤 강제적인 자유의 개념을 훼손하는 것은 공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처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차라리 그냥 공사가 아니라 한 부서를 만들어서 네. 남는 집이나 공실이 있을 경우에 네. 사가지고 열심히 이쁘게 지어서 더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주택 네. 매입, 리모델링, 공급공사 뭐 이런 거 부서 이렇게 하나 만들면 끝날 얘기를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캠프의 잘못된 제안인 것 같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이 세금 관련해서는 조금 혼선인데 이재명 지사 보유세를 굉장히 강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종부세를 조금 완화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좀 완화를 했잖아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 지사도 했어요. 그러면서 보유세를 왕창 강화하겠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도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요. 도대체 의도가 뭔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왜냐하면 표심이 중요하잖아요.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표를 분석해서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옹호 발언 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국민들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민주당 현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시키고 양도세도 물론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집값을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또 한편에서는 또 징벌적 세금, 예. 또 부유세, 뭐 국토 뭐 세금, 국토 뭐 이런 보유세. 얘기, 예, 국토 보유세, 뭐 부유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또 조세 저항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 보궐시장 선거 결과가 네.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1주택자들 세 부담을 좀 완화시키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다가 지금 또 흐지부지가 좀 되는 양상인데 네. 조세 저항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걸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국민들이 결국에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인데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합니다. 예. 내가 내야 될 거는 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종합부동산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요. 1년에 2천만 원 정도 뭐 집 서울에 두 채 정도 있으면 한 2천만 원 네. 내야 되는데 월세 내는 거잖아요. 정부에 월세 내는 걸 지금 부글부글 대고 있는데 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비핵심 주택에 대해서 예. 또는 뭐 다른 부동산에 비필수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네, 그렇죠. 세금을 그러면 주택뿐만 아니라 뭐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예. 뭐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뭐 핵심 부동산이 아니면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건데 이 조세 저항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현실적으로 이게 재원 마련은 필요해서 뭐 이런 안들을 내놓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면 이런 조세 저항을 뚫으면서 이런 정책을 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지율 1위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대책도 상당히 비판적인데 2위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아이디어는 토지 공개념 관련 법안을 살려내겠다. 한 교수님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살려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 구성이 네. 뭐예요? 예, 그 위헌 판결 우리가 좀 더듬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이낙연 2위인가요? 후보 전 총리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토지공개념 3법을 던졌는데 네.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죠. 디테일한 안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캠프가.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아픔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역으로 말하면. 피부로 바로 와닿는 것도 아니고 예. 다만 얘기를 던져서 전혀 문제가 없고 비판의 대상을 피하는 수준의 정책인데 개념은 좋아. 이 개념은 국민들도 알고 있는 개념이야. 근데 왜 이게 위헌 판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부언을 드리면 예. 이 종부세하고 개발이 환수 택지소유 상한법인데 이걸 묘하게 했는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라 토지 초과이득세하고 택지소유 상한하고 개발이 환수인데 개발이 환수는 합헌을 받았고 토지 초과하고 택지소유 상한은 헌법 불합치하고 하나는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네. 택지소유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요점은 그거죠. 대한민국은 조세 법률주의라서 조세에다가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떠할 때 세금을 얼마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시행령 하나를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측 가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헌법 불합치를 낸 것이 이거를 법률로 택지는 어떨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법률을 만들어 와야 이게 헌법이랑 맞다. 기본권은 유지하되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걸 맞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툭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헌법 불합치를 던진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헌법 불합치를 그걸 조항을 만들어서 해야 될 때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법을 만들면 국회 가야 되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합니까? 이걸 지금 주택정책이라고 던진다는 거는 원론적인 얘기만 던진 거예요. 이거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부동산 개념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걸 개헌해야 돼.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개헌이 그렇죠. 필요성이 이게 있다는 연결성이 얘기까지 있는 거죠. 하신 그러니까 거죠. 이건 뭐냐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청년들과 중산층들의 무주택자들의 서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 자기의 정치 개념과 이론 개념을 던지고 확장하는 수준에서 끝이는 이게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나 이게 1위 후보, 2위 후보로 가니까 네. 서민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 입장은 이래요. 그냥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부동산 정책 면에서. 근데 예.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정책 주거 안정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1번인데 순서가 좀 바뀌었다.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개발이익 환수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얘기 개발이익 환수 지금 환수율이 한 20% 정도 됩니까? 이걸 뭐 50%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법을 이게 살려내서 개인은 400평, 법인은 회사와 공장 설립 목적 외에는 땅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살려내야 된다는데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까? 집값 잡기 위해서? 이게 뭐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 나의 가치관,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 부동산을 재설계하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냐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토지공개념 3법 내용 자체만 보면 그게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 얘기만 나오면 뭐 색깔론, 빨갱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용 자체를 보면 일부 소유주들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바람직하지 않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타이밍적으로 예전에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 시절이라든지 그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공공이 주도해서 뭐 경제 성장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도 공공이 주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못 살던 시대다 보니까 예. 공공이 부동산 시장을 리드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간 위주로 흘러갔는데 이제 와서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죠. 이게 언제 생겼냐면 노태우 정부 때 이게 토지공개념 3법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사정부 시절에 토지공개념 3법이 나왔고요. 이게 유명무실하게 된 게 이제 김대중 정부인데 IMF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걸 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낙연 후보의 이 내용 자체가 뭐 나쁘다는 내용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주택 문제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주택 가격, 집값이 급등하는 문제인데 토지 공개념을 하면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안정이 될까? 이게 안정되기 단기간에 어렵다?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이게 뭐 택지 상한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본주의, 반자본주의 강력한 반발이 부딪히게 되는데 법도 통과해야 되고요. 전혀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하나의 안을 가져서는 되겠지만 이게 현재 필요한 부동산 정책, 주택 시장 안정에는 저는 이걸 왜 끄집어냈을까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그래요? 있어요. 이걸 왜 가지고 왔을까?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께서 했던 말 중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예. 이 말이 인식이 무주택자들은 희망을 가지게 하고 싶고 1주택자들은 안심, 예. 다주택자들은 책임을 느끼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희망을 가질까요? 제가 볼 때는 절망을 아니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절망을 가질 것 같고 1주택자들은 안심이 아니라 불안해질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어떡하냐? 불안. 더 문제가 야기시키지 않을까? 다주택자들은 뭐 책임을 느끼게 하겠다는데 다주택자들이 책임을 느낄까요? 오히려 책임은 정부가 느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주택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여론조사 1, 2위 후보들의 이 부동산 구상이 어떤 뭐 희망보다는 절망, 안심보다는 이제 불안을 준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이 두 분 빼고 한 교수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두 분 뺀 또 다른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추미애 뭐 이런 분들 부동산 구상 중에서 그래도 조금 뭐 괜찮다, 뭐 그런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할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저 아까 뭐 모두에서 조금 말씀드리자 말았는데 이 토지조성 원가제를 추미애 후보가 얘기했어요. 토지 조성 원가제 그건 뭡니까?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공택지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 분양을 할 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 26일 날 동탄 2기 신도시에서 분양을 한 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예. 모모 브랜드가 했는데 분양가가 32평 84제곱미터가요. 예. 4억 8,800인가 했습니다. 네. 근데 주위 시세가 10억입니다. 하.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어떻게 그렇게 분양가를 요 얘기가 되게 핵심인데요. 예. 그거를 추미애 후보가 얘기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예. 토지 조성 원가제로 해서 분양을 할 경우는 뭐냐면 땅값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땅을 사지 않습니까? 싼 땅을 갖다가 수용을 하고서 쫓아내는 것보다 뭐 협의도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쫓아내고 수용해가지고 땅을 싸게 샀어요. 예. 땅값이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건축비 들어가고 일할 때 이제 인건비 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면 이 법의 그 토지조성 원가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만든 부지거든요. 이기 신도시. 지금 서울 수도권도 이기 신도시 좀 할 때가 있어요. 거기도 저렴한데 그걸로 적용을 하니까 거기다 이익을 안 붙인 거예요. LH에서. 그러니까 그대로 그게 국민들 땅을 사서 폭리를 안 차고 국민들한테 돌려준 형태가 그러니까 되는데 땅을 원가에 사서 이익을 붙이지 않고 LH가 네, 실비만 들어가는 원가대로 거죠. 건설해서 팔아가지고 네, 그걸 다시 짓는 건축비만 들여서 예. 그 비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쉐어를 해준 거죠. 분양을 해준 거죠. 가격이 엄청 저렴하죠. 왜 이익을 안 남기니까. 그럼 민간 건설사는 이익을 붙이면 올라가잖아요, 분양가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게 이제 또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그때 네. 공공택지에 대해서 2014년 때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15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감정가액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100원짜리 땅을 산 게 세월이 흐르면 작업을 하는데 6, 7년이 걸리잖아요. 6, 7년 이 정도 되면 땅값이 많이 오르면 100원짜리가 200원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럼 땅값을 다 거기다 얹어서 파는 거예요. 그럼 싸게 사가지고 이익을 누가 가져가요? LH가 가져갔다는 LH가 가져갔다는 네네. 그러니까 지적인데요. 거기서 나온 게 분양가를 감정가액의 80%, 60%, 100% 세 개를 쪼개놓은 거예요 또. 제가 볼 땐 뭐 장난하는 거죠. 국민 데리고 장사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이 감정가액을 택지비로 계산해서 하면 분양가 확 올라갑니다. 그 올라간 가격이 요번에 우리 시청자들이 아시지만 3기 신도시 예정가 발표했잖아요. 예. 25평대가 한 3억 5천입니다 지금. 그것도 저렴한데 더 저렴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게 아주 눈길 끄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야권 전 후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LH하고 3기 신도시 정책에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대로 하려면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만 LH가 원가에서 원가에 그냥 판다 그러면 LH는 원가에다가 플러스 그 가산비라 그래서요.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뭐 이런 또 주위에 기간 시설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다 계산해도 그렇게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좀 추원하고 제가 말씀드린 임대주택을 지을 돈으로 지어서 줄 수도 있어요. 이 제도로 가면 네. 엄밀히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땐 전 국민이 공론화가 되면 LH도 예전에 그런 모습을 탈피한다라면 좀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한 소장 어떻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의 이 아이디어? 저는 아이디어 좋다라고 그래요? 보고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빅2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후보. 어떻게 보면 빅2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약 내용만 보면 좀 속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자기 가치관의 투영인 것 같고요. 오히려 빅2가 아닌 후보들의 내용이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그래요? 추미애 빅2 후보 빼고.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공급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100만 호 정도. 네. 지금 100만 호 계획하고 있는데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고요. 네. 60세 이상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겠다. 필요하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훨씬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평가 주고 싶고요. 예.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구체적인데 뭐냐면 뭡니까? 더 구체적이에요. 김포공항 부지를 맞아요.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후에
또 논의를 하더라도 예. 구체적인 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이전을 하고 이전해도 돼요. 이전하고 그 자리에 20만 원을 짓겠다는데 토지 공개념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죠. 임대료 지원, 네. 직접적인 지원.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는 차후에 또 논의를 해야 될 문제고요. 오히려 제3의 후보들이 저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된 것 같아서 빅2들도 이런 의견들을 좀 도입을 하든지 예. 또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2보다는 오히려 이 중소 후보들의 이 부동산 해법에 좀 눈길을 끌 주의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야권의 예비 후보들 얘기는 오늘 토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야권 후보들의 얘기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당의 부동산 대책 문제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